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413.21포인트 급등한 9,265.43에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9,000선을 넘어 마감한 것은 4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의회가 추진 중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페크의 감산 소식에 국제유가가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 주말보다 2.40달러 오른 배럴당 74.25달러로 20일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악관이 열린 자세라고 밝힌 데 이어 댄 버냉키 FRB 의장도 경기 부양책이 현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미 ABC 방송이 20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할 전망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임동석입니다. 미 의회가 추진 중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신용경색 완화 조짐에 힘입어서 오늘 새벽 뉴욕 증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요, 의회가 마련 중인 경기 부양 법안이 1,500억 달러의 규모, 무척이나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남은호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그 뉴욕 증시가 동반 상승했는데요. 네. 자,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가 어제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 4% 이상 올랐는데, 우선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다우 지수가 오전 아침부터 시작해서 상승폭을 계속 늘어가는 모습입니다. 중간에 11시경에 약간 내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마감 전까지 상승폭을 크게 늘어가는 모습이고요. 우선 어제 왜 이렇게 또 많이 크게 4% 이상 올랐나? 이유를 잠깐 보시면 조금 헤드라인에서 보시다시피 그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버냉키 의장도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의회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1,500억 달러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금리도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보 그 런던 은행 간 금리가 지금 6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달러의 자금 공급에는 자금 경색이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그 유가는 또 그 이틀째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펙이 예상보다는 또 더 큰 폭으로 예를 들면 10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까지 훨씬 큰 폭으로 감산 확대를 한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입니다. 지금 요즘 경기 선행지수는 그 강세로 나오기 힘든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경기 선행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리 경제는 뭐 심리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즘 우리 그 전 세계 증시를 보면은 계속 우울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확 웃었다가 그냥 확 가라앉았다가 굉장히 그 종잡기 참 힘든 그런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이 상황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그 미국 시장의 장세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장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호재와 악재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매수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뉴스들은 지금 시장에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시장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 포지티브 뷰, 그러니까 긍정론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금융위기가 안정이 되면은 주가가 복귀 가능성이 있고요. 저가 매수 기회가 됩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재가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급등락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인데, 앞으로는 이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면은 급등락보다는 조금씩 차라리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때는 큰 폭으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예상보다 좀 낮은 수치가 나올 때는 급락을 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버냉키 의장도 그 추가 경기 부양책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 폴슨 장관도 지금 현재로서는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히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도 또 그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시장에 안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전 세계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몇몇 국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 증시의 모습이 좀 그런데요. 네. 많이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일본은 지금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도 한 3% 이상 올랐습니다. 아주 큰 폭으로 올라줬는데요. 일본 증시의 상승 배경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첫째가 이제 저가 매수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금융위기가 좀 많이 진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융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엔화 약세로 인해서 그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출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어떤 엔화의 또 환율의 움직임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일본의 이런 호조세와 더불어서 또 중국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동안 워낙 이제 고성장을 구가했던 그런 중국이기 때문에 항상 두 자릿수 성장이 뭐 지난 수년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9.9% 드디어 한 자릿수 성장세를 달성했다고,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실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한 9.9% 성장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자, 이에 대해서 경착륙이냐, 뭐 아직까지도 뭐 끄떡없다 이런 의견이 갈리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쪽이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중국 증시를 보면은 최근 이제 조금 이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중국 증시가 5년 만에 한 자릿수로 성장세가 내려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9.9%나 10%나 그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겠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성장세가 4.5에서 3. 초반대로 내려왔다는 상당히 걱정스럽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9.9%나 9.5%의 이런 정도라면은 상당히 괜찮은 성장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경기가 꺾이면서 인플레이션도 5개월째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고 경기 성장세도 뭐 9%, 사실은 8% 이상이라면 경기 둔화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또 중국 정부 쪽에서는 정책 당국에서는 8% 이상, 9% 이상의 성장세는 지켜가려고 지금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과 증시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뭐 급락하다기보다는 이러한 성장세, 9% 내외의 성장세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중국이 가장 많은 물건을 수출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유럽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미국, 또 그 다음이 이제 일본, 뭐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미국과 유럽 경기 자체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 중국 자체의 성장률도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지표를 보면은, 중국 시장에서 이제 내수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을 앞서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내수 시장의 어떤 규모가 커지면서 외부에서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그런 효과를 상당히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다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에 관한 움직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남은호 부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투자 전략에 관한 조언을 구해보겠습니다. 굿모닝 신한증권 상암지점을 이끌고 계시는 장규성 지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지난 주말에 내놓은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덕인가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주식시장이 조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장에 관한 정리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지난 주말에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영향으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만 장이 시작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쏟아지면서 장중 1149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매수세가 6천억 이상 유입이 되면서 시장은 26포인트 상승한 120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면은 개인이 500억 매도, 기관이 3,900억 매수, 외국인이 3,400억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일 장에서 특별하게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보였는데요. 어제 업종별로는 철강 업종이 8%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스코가 8%를 상승했고 현대제철이 6%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방어 업종으로 보이는 LG텔레콤이 52주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LG텔레콤은 경기 방어 업종으로 주목이 되면서 그동안에 기관들이 계속해서 그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외국인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2, 3일간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변을 하면서 52주 최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시장의 안개처럼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관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종목들을 한번 검색을 해서 매매에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자동차 업종 중에서는 현대자동차가 12% 이상 상승하고 기아차가 7%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금융주 중에서도 특색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신한지주하고 KB금융지주가 시가총액 1위, 2위 자리를 놔두고 엎치락뒤치락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신한지주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하는 그런 재미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외국계 증권사가 조선업종에 대해서 시장 전망을 하향하는 그런 리포트를 내면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미래에셋증권, 대림산업도 약세를 보이는 그런 양태를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 같은 이 조선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의 한 기관에서 이제 어떤 부정적인 보고서를 쓴 탓에 미래에셋증권이 상당히 현재 주가 면에서는 낭패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산업 등 건설 관련주도 아직까지는 건설 경기에 어떤 그 어려움을 반영하듯 주가 자체가 그렇게 강한 모습을 이어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새벽 시장에 미국 시장은 이제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어떤 호조세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외 시장 동향 체크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보았지만은 미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벤 버냉키 의장이 지지를 한다는 그런 발언 이런 데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네.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지금 1200선에서 등락을 하면서 안개 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시장 전망을 길게 보면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시장을 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이 최근에 유가 상승, 환율 상승에 따른 피해를 전적으로 입으면서 우리 시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만 지수 1200선은 절대적으로 저평가 국면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오마현인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이야기하기를 지금은 주식을 살 때다. 지금 오늘 산다고 해서 내일 당장 오를 걸로 기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은 3년, 5년 후에 지금을 회고를 해보았을 때 지금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이다. 실제로 워렌 버핏 같은 분은 골드만삭스나 그다음에 GE에 실제로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상황을 보면은 우리 시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율 상승, 그다음에 유가 상승 이런 데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유가도 지금 1년 전의 모습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이 유가 하락이 경상수지 적자를 다시 커버를 해준다면은 환율도 하락세로 이렇게 돌아선다고 했을 때 지금 지수 1200선 국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도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로 상승을 했지만은 우리 시장도 지난 주말에 금융시장 안정대책 그리고 곧 발표될 부동산 안정 대책에 힘입어서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자 시장의 안정감을 찾는 쪽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예, 최근 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업종이 통신주 등 경기 방어 업종입니다. 그래서 통신주 등 경기 방어 업종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통신주 중에서는 LG텔레콤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 하나로텔레콤에서 이름을 바꾼 SK 브로드밴드 이런 업종이 어제도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경기가 이렇게 전망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서는 경기 방어 업종에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금을 50% 이상 확보하는 그런 전략, 현금을 50% 이상 확보를 해서 변동성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1200선이 계속해서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1200선 하락 국면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 전략에 임했으면 합니다. 네, 그 1200선 자체를 어떤 그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그 기준선으로 나름대로 잡고 계시는군요. 네, 최근 장에서는 1200선이 장중에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1200선에 빠르게 회복하는 장중에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요즘 같은 약세장에서는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한 중요성이 더더군다나 커지고요. 또 추천하는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고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오늘은 YTN과 대한전선 이 두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YTN과 대한전선이요. 자, 먼저 네네. YTN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YTN은 최근에 주가가 5,5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노사 불안이 생기고 있죠. 네. 노사 분규가 생기면서 주가가 3,500원 선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가격적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주목을 하면서 YTN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YTN은 광고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송산업 규제 완화에 따라서 M&A의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YTN은 최근에 정부에서도 정부 지분을 매각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IPTV가 활성화됐을 때 보도 채널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종합 보도 채널이 YTN이 MS가 가장 큰데요. 보도 채널을 갖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YTN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고 정부도 그런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M&A에 따른 그런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항상 호황제 측면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5,500원에서 3,500원까지 하락을 한 데에는 노사 갈등 장기화에 따른 장기화에 따른 영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속 이 보도 채널로서의 PP 사업자로서 다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광고 매출 증가세는 물론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으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광고라든가 어떤 홍보비를 상당 부분 줄일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염려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수년 동안 어떤 방송 환경이 상당히 많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메이저 신문사라든가 어떤 새로운 대기업들의 이제 방송 진출 허용 자체가 지금 상당히 문이 열려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노사 갈등이 지금처럼 장기화된다라는 거 하면은 어떤 기업 자체의 어떤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요인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요? 위험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YTN이 노사 갈등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걸 가장 큰 위험
위험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YTN은 최초의 채널이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여왔고, 이제는 PP 사업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주 주요한 보도 채널로서 네. 일반인들의 다가가는 그런 채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의 그 장점을 더 이게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네. 자, 다음에는 대한전선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한전선은 최근에 그 글로벌 전선업이 굉장히 그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혜주로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신흥 개도국에서 전선에 대한, 그러니까 전력 공급이 증가하면서 전선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을 구미 선진국들이 그 독점을 했는데, 최근에 러시아에도 대한전선이 1억 5천만 불 정도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장을 잠식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대한전선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유동화, 안양 공장을 5,500억 정도의 그 매각을 하면서 자산 유동화로 수익이 계속해서 회사로 전입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즈미안 인수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프리즈미안은 세계 2위의 전선업체입니다. 이 회사 지분을 대한전선이 10% 정도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하반기에도 추가로 더 지분을 확보를 해서 전선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 MS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은 그 지주회사로서의 변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주회사로 변신을 한다 그러면은 회사의 재무적인 그런 투명성을 보이면서 주가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에 주목을 하면서 대한전선을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한전선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한전선은 수차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자, 워낙 M&A 시장의 그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M&A 시장의 그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만큼 M&A 관련주로도 한번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굿모닝 신한증권 상암지점의 장규성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 8시 57분을 막 넘어섰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413포인트 정도의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증시도 그에 따른 호조세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긍정적인 출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동시효과 상황에서 오늘 장의 분위기를 읽어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거래소 쪽으로 가보지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수의 종목들이 상승세로 출발을 할 듯이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가 약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3.77%, 신한지주가 4.79%의 높은 상승률, 그리고 LG디스플레이가 3.03%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쇼핑주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롯데쇼핑과 그리고 신세계가 1%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산중공업도 요즘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 보였다가 오늘은 그래도 강보합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3.8%의 높은 상승세, 영통이 5.9%, SK케미칼과 같은 화학주들도 3.38%의 상승세로 출발을 할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소폭의 하락세로 출발하는 종목들도 보이는데요. 녹십자가 마이너스 1.27%, SKC가 마이너스 0.85%, 하락폭이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KTNG가 마이너스 3.8%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녹십자라든가 LG생명과학 같은 생명주 그리고 제약주들의 모습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유한양 관련해서 비자금 조성 관련해서 그런 소식들이 또 들려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주들에 관해서 추가로 조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혹시라도 증시에 좀 퍼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테크건설이 마이너스 3.94%, 폴리플러스가 마이너스 2%, 큐릭스가 마이너스 3.14%, 경동제약이 마이너스 2.83%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CJ홈쇼핑이 6%가 넘는 상승세이고요. 서울반도체가 플러스 4%, 그 밖에 평산이 5%가 넘는 높은 상승세로 출발을 할 듯이 보입니다.
자, DMS와 이건창호 등등도 3%에서 4%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로 꼽히고 있는 NHN이라든가 메가스터디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동서, 셀트리온 등등은 그다지 상승세가 크진 않습니다. 한 1% 안팎의 그런 강보합세 정도로 출발을 할 듯이 보이고요. 게임 관련주가 그래도 네오이즈 게임즈 2% 상승세를 필두로 해서 그래도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시효과 상황을 끝내고요.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잇겠습니다. 네, 이제 장이막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장 상황 상당히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동시효과 때와 마찬가지로 개장 시초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네, 화면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상당수의 종목들이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2.58%, 한국전력이 2.64%의 상승세,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상승폭이 크네요. 4.7%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밖에도 두산중공업이 2.28%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가보니까요. 현대하이스코라든가 SBS라든가 2%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요. SK케미칼이 3.6%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TX 역시 4%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대교, 대웅제약, 오뚜기, 그리고 녹십자와 쌍용 양회 등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그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요. 19.80%가 포인트가 상승한 1223포인트로 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6.8% 상승한 360포인트로 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거의 모든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NHN이 1.22%, SK 브로드밴드 2.89%, 태웅이 5.59%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5% 넘는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미팜이라든가 평산이라든가, 자, 그 밖에도 CJ 홈쇼핑 등등 미리넷 5%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좀 눈에는 띕니다만 신세계푸드, 경동제약 등등, 하지만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상당히 탄탄하게 출발하는, 거품이 별로 없는 그런 상승세가 상당히 보기 좋아 보입니다. 자,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박성훈 과장을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장 출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추가 경기 부양 대책 발표 기대감 및 시형 경색 완화 무드에 힘입어 미국 증시가 4% 이상 급반등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강세에 힘입어 국내 증시도 현재 코스피가 17포인트 올라 이틀째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사이입니다. 대형주가 중소형주에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건설, 의료정밀, 운수장비, 기계 등 최근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이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해 종목 중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조선주들이 눈에 띄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우리 투자자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좀 적극적으로 한번 덤벼볼까요? 네. 최근 시용경색 문제와 경기 침체 우려 등 주식시장의 상승에 걸림돌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리보 금리가 6일째 하락하고 금융주들의 부도 위험이 감소하는 등 그동안 발표됐던 초강력 금융시장 안정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시형 경색이 완화됨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 대책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19일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오늘 건설 부분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미국은 29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여러 대책들이 발표되었음에도 주식시장의 반응이 미진했던 것은 글로벌 동맥 경화 현상으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형 경색이 완화되고 있어 기존보다 주식시장이 우호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전일 아시아 증시가 장 초반의 부진을 극복하고 반등세로 돌아선 데 이어 20일 미국 증시가 급 반등한 것은 그동안 발표되었던 대책 및 이후 발표될 대책에 대한 기대감과 낙폭 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결합된 결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듯 합니다. 이럴 때 어떤 종목을 좀 저가에 매수해볼까 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종목과 업종들의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네.
당분간은 대형주와 코스피 200 종목 중심의 반등이 예상되므로 이 가운데서 종목을 고르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지난 10일 이후 코스피가 1200선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주식시장을 떠받쳤던 것은 개인의 저가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였습니다. 실제 지난 10일 이후 개인이 1조 6천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1조 원 가량을 순매수했으나 프로그램 매매를 감안하면 오히려 관망했거나 비중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0월 들어 주식형 펀드에서 1조 2천억 원 이상 자금이 유출되는 등 최근 하락 과정에서 환매 압력으로 기관의 주도력이 약화된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차익 매수 잔고가 지난 9월 최고치보다 1조 5천억 원가량 낮은 수준인데다 통상 4분기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프로그램 매수의 추가 유입을 기대해 볼 만한 시점입니다. 하별 개인의 경우 지난 10일 이후 철저하게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해 왔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거래량을 보더라도 대형주는 20일 평균을 웃돌고 있는데 반해 중소형주는 20일 평균을 밑돌고 있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매가 활발한 상황입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최근 대형주나 중소형주 할 것 없이 동반 주가가 급락해 왔습니다만 대형주에 비해 중소형주는 재무주가 상대적으로 여유에 있고 최근처럼 높아진 금리 수준과 환율 그리고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 반등하더라도 시세의 연속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실적이 양호하면서도 저가 메리트가 높아진 우량주의 경우 탄력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박성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올 연말 종합부동산세 대란이 우려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없어져야 할 세금으로 규정한 데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정도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므로 올해 말 조세 저항은 더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강만수 장관을 경제부총리 자리에 앉히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새 정부는 올 초부터 전담 부서를 두고 강 장관의 대외 이미지를 관리해왔습니다.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 우려 속에 경제시장이 개인적인 자리 욕심에 정부 조직과 인력을 동원했다는 비판이 예상됩니다.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9%대로 떨어져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금융위기를 가까스로 진화하고 있는 터라 중국 경제가 꺾일 경우 전 세계 실물 경제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도 긴급 처방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할 전망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용인, 화성, 김포, 파주 등 민간 택지 아파트는 계약 후 1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기 여파로 M&A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중소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량기업의 프리미엄도 연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통화 옵션 상품인 키코에 가입한 기업은 매수자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경색됐습니다. 정부가 은행의 해외 차입을 지급 보증하기로 하자 은행들이 해외 채권 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만기를 받는 채권을 연장하는 동시에 6개월 이상 장기 차입 여건을 타진 중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외화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은행을 단호하게 제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JP모건이 미래에셋증권의 목표 주가를 무려 52%나 낮췄습니다. 20일 미래에셋은 장기 주식형 펀드 세제 혜택 발표에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JP모건이 목표가를 반토막 내자 하한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날 미래에셋이 보유한 종목도 함께 급락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오늘자 신문에 실린 그런 뉴스들에 관해서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중국이 의미 있는 통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는 그런 소식이 있던데요. 한 자릿수라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계속 뭐 성장률이 내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9%로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2003년 2, 4분기 이후 최저치고요. 또 3년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가 끝났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표를 보면은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당장 올해 들어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9%까지 떨어졌죠.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12% 이상의 정말 고도 성장을 겪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분기별로 계속 GDP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게 한 자릿수로 가는 게 언제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번 분기에 그게 실현이 된 상태죠. 당초 전문가들이 이제 9.5%에서 9.7% 사이에 이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좀 그러니까 10%보다 낮은 수치지만 네.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한꺼번에 이렇게 9%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있는 그런 좀 추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중국하면 어떤 그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어떤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그동안 해왔다라는 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예. 자, 그 견인차 역할을 하던 중국 경제 자체가 이렇게 좀 가라앉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세계 경제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또 하나 좀 믿을 만한 선수 자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전 세계 경기 후퇴가 되고 있으니까 수출이 주춤하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공산품들을 중국에서 대부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소비를 해야 될 전 세계 각국들이 다들 경기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중국산 제품의 수요가 급격히 둔화가 됐기 때문에 이 수출 증가율이 25.7%에서 21%까지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상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뭐 기업들이 계속 도산을 하고 있고요. 또 네. 대량 실업 사태들도 줄지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경기를 알 수 있는 부동산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얼마 전에 뭐 아는 분께서 이 베이징에 다녀오셨는데 뭐 거기에 걸려 있는 광고판 중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면은 위층 한 채를 덤으로 주겠다. 네, 뭐 이런 플러스 원. 그렇죠. 이게 뭐 공산품 이마트에서나 이루어질 일인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1+1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가히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 광둥선의 선전지구죠. 이 중국 네. 경제 성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 이 작년 고점 대비해서 아파트 값이 40% 이상 추락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지금의 이 중국 경제 성장 이 둔화세가 지난 98년에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뭐 그때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계 경제 침체에서 결국 중국도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4분기 이후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번 분기 반짝 어려운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는 내년에 중국 수출이 좀 제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현실화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가히 세계 경제에 빙하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좀 안 좋게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지금 우리나라 역시 중국과의 어떤 경제와의 그 의존도라든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역시 우리도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예, 물론입니다. 우리 경제 결코 중국 경제 성장률 추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간과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장 9월에 대중국 무역 수지가 이 8월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요. 이 8월 달 같은 경우 이 무역 수지가 13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7억 불까지 한 달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지난 5월만 해도 이 19억 달러로 고점을 찍은 거를 생각하면 계속 이렇게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중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올림픽 이후에 성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말은 많았지만 좀 하락을 할 것이라는 부분에 무게중심이 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게중심이 좀 하락 두고 있었지만 이게 급격히 이런 식으로까지 좀 떨어질 거라는 거는 좀 전문가들도 쉽게 예상을 하지 못한 부분인데 좀 우리로서도 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단순히 뭐 지금 중국 경제 성장이 떨어졌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다가는 이게 우리 경제로까지 좀 영향이 파급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뭐 우리 앞으로 뭐 성장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중국에다 많이 파는 물건 대표적인 게 뭐 전자제품과 자동차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 분야가 이 중국 시장에서 둔화가 된다면 우리 경제가 더욱더 불경기로 진입할 수 있는 여력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국내 문제로 넘어가 보죠. 요즘 종부세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뭐 종부세 기준 자체도 이제 좀 완화하면서 그 기준 자체를 높인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폐지한다라는 그 의견을 놓고 뭐 존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다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일단은 뭐 그대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뭐 종부세 가지고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는 올해는 일단 내야 된다는 겁니다. 연말이 가기 전에 종부세 내야 되는군요. 예, 고지서는 나갈 거고요. 뭐 앞으로 돌려받을지 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네. 이제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도 될 거고 또 뭐 국회에서 법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겠지만 결론은 올해는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결코 좀 녹록치가 않습니다. 당장 지금 상황이 이 헌법재판소에 지금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위헌 심판 결정이 지금 임박한 상태입니다. 뭐 올해 안에는 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또 이 국회에 또 이 종부세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 잘하면은 둘 다 올해 해결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적용은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설사 헌법재판소가 올해부터 이 위헌 결정을 적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가 지금 이 세금을 없애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비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경우 종부세는 전국적으로는 없애는 것이 맞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이 세금 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당장 올해는 세금을 걷겠다고 하니 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로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세 저항의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없어질 게 거의 확실시되는 세금을 왜 지금 먼저 내야 되느냐? 예. 그거에 대한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를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건설 경기라든가 어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주택 투기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한 해제가 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정부가 오늘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지요. 이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실물 경제 지원 대책 중에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발표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가장 서둘러서 이러한 대책을 발표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일단 골자를 살펴보면요. 이 수도권 주택 투기 지역과 이 투기 과열 지구를 대폭 해제한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죠. DTI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라고 하는데 이 규제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뭐 이게 낮아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이런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즉 은행 빚을 더 많이 끌어들여서 살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이 LTV 같은 부분도 40%에서 60%로 높아진다고 하고요. 뭐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해가지고요. 이 지금 같은 경우 1년 안에 집을 못 팔면은 이 1가구 2주택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네. 앞으로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은 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보면 지금 현재 이 주택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뭐 용인이나 화성, 김포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권은 1년 후에 분양이 된 뒤에 1년 후에는 좀 사고 팔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만큼 좀 부동산 시장이 좀 풀릴 좀 물건이 다 유동성이 생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 밖에도 뭐 대책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와 뭐 민간 택지를 정부가 매입해주는 방향도 현재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향, 또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방향 등도 현재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고 오늘 중으로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네. 자, 용인과 화성, 김포 등 이제 1년 후 어떤 분양권이 전매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쪽에서 어떤 그 주택 분양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군요. 매기 자체가 좀 많이 몰릴 테니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좀 이번 정책이 오늘 나오는 대책에 대한 효과 부분에서 저희가 좀 문제점을 짚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뭐 매기가 많아지고 이렇게 유동성이 많아져가지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것 때문에 경기가 살아난다면은 두말할 나위 없이 좋긴 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투기 지역 해제 대책이라는 게 어제 오늘 나온 거는 아니죠. 이 부동산 대책이 논의될 때마다 항상 나왔던 카드입니다. 이번에 이제 좀 구체화된다는 정도에 저희가 이제 좀 무게중심을 둘 수가 있고요.
또 이 투기 지역이 해제가 될 경우 이 은행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 같은 것이 좀 이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불러올 수 있다. 좀 이런 논란도 좀 어디까지는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일단 뭐 강남 같이 투기를 불러올 수 있는 지역은 뭐 해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요. 이 투기라는 게 사실 꼭 강남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강남 집이 안 팔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 용인이나 뭐 김포 같은 신도시 지역의 물건이 좀 거래가 안 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더군다나 최근에 이 금융 상황이 워낙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뭐 상호저축은행 등이 제2금융권의 상황이 뭐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뭐 금융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이 담보 금리 자체가 워낙 높은 상황에서 이 과연 사람들이 이 돈을 빌려가지고 이 집을 살 수요가 과연 있을 것이냐, 과연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냐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비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좀 우세하다고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치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혹자는 이렇게 지금 부동산 가격 자체가 그래도 아직까지 좀 거품이 많지 않느냐. 그 거품이 끼어 있는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이 또 뭐 경중이 더 앞서느냐에 대한 그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동산 경기라도 또 건설 경기라도 좀 나아진다라면은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마의 현인으로 꼽히고 있는 세계적인 거부죠. 이제 워렌 버핏이 그 미국의 한 잡지에서 선정하는 가장 아낌없이 베푸는 부자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 2002년에서 2008년까지 6년에 걸쳐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 원화로 환산하면 50조 원이 훨씬 넘고 있는데요. 그의 한 90%에 육박하는 460억 달러 이상을 기부를 했다고 하네요. 우리 돈으로 뭐 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규모죠. 평소에 자기 자신의 재산의 97, 8% 정도를 기부를 하고 자기 자손들에게 한 1, 2%만 남겨주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 실천을 하고 있어서 더욱더 존경을 받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 뒤를 잇고 있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자기 자신의 재산이 500억 달러가 넘는 재산 가운데 한 7, 8조 원을 이미 기부를 했고 지금도 자기 자신의 재단을 통해서 아낌없이 기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진정한 부자란 무엇인지, 존경받는 부자란 무엇인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부럽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도 그런 부러워할, 존경할 만한 그런 부자가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때는 더욱더 그렇겠죠. 자, 오늘 출발센 증시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석이었습니다.